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딱 중개를 만났어. 제가 최근에 2달 정도 거래된 거 실거래가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거래가 됐던데 그거와 비슷한 매물 찾아줄 수 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얘들이 장난을 못 쳐요. 오늘은 오랜만에 영정이랑 부동산 촬영을 하려고 저희 집에 왔는데 오늘 무슨 주제에 대해서 할 건가요? 부동산 정보비 대칭? 그렇죠. 정보비 대칭. 우리가 제일 당할 수 있는 업계 비밀. 업계 비밀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알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그렇죠. 초보자들만 당하는 좀 그런 그렇죠. 케이스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가지고. 아, 올해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네, 하나로 일어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봐오면서 이거는 조금 부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업계 시장에서도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신당동에 있는 건물이 하나 거래가 된 게 있어요. 네. 67-2번지 토지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이 건물이 105억 정도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원래는 사실 뭐 120억 이상을 팔아내려고 했는데 경기도 안 좋고 시장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 분이 이제 4억을 쓰려고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있던 곳에서 4억을 이전을 못한 거죠. 사세가 확정이 안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가지고 4억으로 쓰려고 했던 건물이 이전이 안 되는 바람에 그 건물을 그냥 바로 팔게 된 그런 사례예요.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네. 이종 주거지역의 대지 178평, 네. 그리고 평당 6,400에 거래가 됐고 네. 준공이 21년 12월에 됐어요. 이종이니까 4층까지 올렸고 용적률 197%, 건폐율 59%, 네. 연면적 598평, 지하 2층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21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이걸 이제 밸류업을 해서 팔려고 했던 사례네요. 말로는 본인이 쓰려고 했다고. 아, 말로는 4억으로 쓰려다가 네, 근데 이제 4억으로 안 되다 보니까 뭐 임대를 맞출까 팔까 하다가 요즘엔 대체적으로 또 임대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매각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매각을 진행하려고 105억 정도까지 좀 조정이 됐었던 사례죠. 갑자기 매각이 됐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근데 실제 거래가 거래 신고된 게 115억이었어요. 실제 건물주가 팔려고 했던 거는 105억까지 조정을 해줄게 120억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115억이 어떻게 팔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매입한 분에도 사실 의중은 잘 모르겠지만 종종 있는 경우 중에 하나가 잘 모르는 외국인이 사는 경우나, 그래서 그런 분 경우들이 있어요. 아, 이거 중국인한테 팔아줘, 잘 모르는 사람한테 팔아줘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 또는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 너한테 맡길 테니까 알아서 사줘라고 했는데 사주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간혹 있죠. 아니면 정말 알아보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거래하는 부동산 쪽에서도 105억이나 110억까지 되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꼬박꼬박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거는 많이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도 이 건물을 110억이나 105억에 설명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 유튜브에서도 105억이나 110억에 설명을 했는데 매수자가 115억에 이걸 살려면 정말 매수자가 이렇게 큰 금액을 지불하는데 아무것도 안 알아봐야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사, 금융사 이런 데에 너무 신뢰를 해서 그냥 그쪽에서 해주는 대로 할게요. 소위 말해서 요즘에 무슨 빌딩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컨설팅 다 해주겠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뭘 컨설팅 해주겠다는 거야? 귀찮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성도 이제 다뤘겠지만 그런 걸로 세일즈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드리거든요. 중간에 뭔가 껴있는 여러 가지가 많으면 다 수수료예요. 죄다 중간에서 나오는 마진들 가지고 나눠 먹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그것도 필요한 거죠. 제가 최근에 부동산 개발협회 거기 이제 강의 들으면서 시행을 공부를 했는데, 시행이라는 것 자체도 땅을 사는 방법, 그다음 땅 지주들을 작업하는 사람들, 그다음 설계사, 시공사, 또 그 건물을 관리하는 PM, 여러 가지 되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해 주는 게 시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 작은 시행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이제 건물 거래를 할 경우에는 뭐 그분들은 그냥 말 믿고 이 금액에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표현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조금만 더 알아봤으면, 이런 경우가 사실 다른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요즘에 너무나도 투명해졌고, 그리고 어느 정도만 알아보면 사실 결과들이 금방 나오거든요.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에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간혹 이제 저한테 DM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올 한 중반에 되게 놀라웠던 상황이 있었어요. 올해 한 5, 6월 달 정도에 부동산 경기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젊고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한 대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첫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이거 어떠냐라고 저한테 DM이 왔거든요. 수원의 자료형 토지였어요. 뭐야, 그런 걸 누가 사? 후원에다가 자료용 토지에다가. 근데 수익률이 나온대요. 그게 이제 소위 리스백이라고 해서 그거 100% 작업이지. 개인대로 들어가서 수익률이 나온다, 이걸 사야 된다 라고 이제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기 직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드렸거든요. 저라면 절대 안 산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사례가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요즘같이 사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좋은 시장이 없는데 왜 그런 선택들을 하는지.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업계에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밸류맵도 있고 디스코도 있고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자기가 중개법인들
돌면서 자료를 좀 취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국토부 실거래가 거기 들어가서 또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정말 하루에 30분만 투자를 해도 11월 달에 어떤 건물이 거래가 되는지 다 나와요. 지번까지는 안 나오지만 대충 추정이 다 가능하단 말이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물어보면 또 다 알려줘. 네, 중개인들이 네. 그럼 그걸 정보를 조금만 취합하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렇죠.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컨설팅 맡겨가지고 눈탱이도 좀 맞고 다 그게 수수료잖아. 그 과정들이 전부 다. 자기가 귀찮으니까 그럼 내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난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신당동 케이스가 120억에서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105억, 110억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1억 정도는 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중개인이 장난 안 치더라도 네. 파는 사람에 따라 정보를 잘못 취득할 수도 있고 105억에서 115억은 너무 심하잖아. 10억이라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이 케이스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갭이 심한 케이스는 네. 매도자한테 이만큼 내가 더 받아줬으니 수수료 엄청 많이 주세요. 이런 케이스가 좀 많잖아요. 이 케이스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매도자 입장에서는 난 105억이어도 팔 의향이 있었어 했는데 115억에 팔아주면 5억도 줄 수 있는 거지.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시장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여기 그럼 상권은 어때요? 의류 회사들이 많이 몰려있는 패션 하옥들이에요. 예전에 그냥 주택가였는데 그래도 신당동 동대문 쪽이 가깝다 보니까 여기 가보면 의류 공장도 있고 주변이 다 창고도 빌라더라고. 있고. 실용음악 고등학교도 좀 이제 가까운 데 네. 있고 이런데 여기가 여기서 좀 멀잖아요. 근데 상권이 그렇죠. 괜찮아요? 여기는? 상권 없죠. 없어요. 네, 그냥 오피스 상권, 주택가 이런 데인데 그래도 신당동이라고 해서 서울 중심 지역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동대문이랑도 가깝다 보니까 의류를 하는 분들은 이제 오피스나 창고, 공장으로 쓰기에는 좋은 위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실거래가를 좀 찾아보니까 네. 신당역이 더블 역세권이고 네. 조금 내려가면 청구역도 더블 그렇죠. 역세권이고 해서 되게 좋은 상권인 것 네. 같긴 한데 위치는 좀 애매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렇죠. 너무 멀고 신당역은 사실 신당역 주변에 요즘에 힙당동이라고 하고 있는 네. 그쪽이 이제 메인 지역이고요. 네, 근데 여기는 아파트들 뭐 800세대, 네. 400세대, 900세대 아파트들이 있긴 한데 이거 다 합쳐봤자 2,000 몇백 세대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저 동선을 이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지 않잖아요. 애매한 상권이죠 사실 그렇죠. 여기가. 네,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권이죠. 이런 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연면적 600평 정도를 쓰는데 100억대 초반에 600평짜리 건물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찾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이었죠. 네. 다음 사례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성수동 1가 네. 656-377, 네, 그렇죠. 656-912 해서 도로도 되게 넓고 15m에 4m로 돼 있는데 뚝섬역 1번 출구 위쪽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성수동 방송한 네. 게 아뜰리에 거리를 A 지역, 뚝섬역 밑에를 B 지역, 네. 위에를 뭐 C 지역 이런 식으로 네. 했는데 C 지역에 해당되는 그렇죠, 곳인데 C 지역.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성수동에서 가장 저평가된 동네 중에 하나고 여기에 뭐 투자를 했던 곳 중에서는 뭐 주씨가 사옥이 이쪽에 있고 지코씨도 사가지고 연예인들이나 기업들이 좀 투자했던 사례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성수동에서는 저개발된 지역 중에 하나. 남쪽에 좀 지산이 많고 그렇죠. 북쪽으로 가면 약간 한산하잖아요. 지산도 별로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뚝섬역 사거리 기준으로 북서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또 크게 들어와요. 그쪽도 개발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이쪽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수동에 있는 지역 중에서 도로 환경이 좋은데 가격이 싼 몇 안 남은 지역이라고 볼 수 여긴 있죠. 신축이 아니면 평당 거의 뭐 1억 정도밖에 안 그렇죠. 됐더라고요 거래가. 네. 근데 이 사례를 보니까 넓은 네. 중공업지고 대지가 63.5평이고 네. 영종률이 192%, 건폐율 59%, 연면적 165평, 네. 지하 1층부터 4층, 임대료는 1,040만 원 세팅이 돼 있고 85억에 샀으면 임대 수익률은 1%대 중반 나와요. 이거 명도를 해주는 조건으로 명도 지을 조건으로 수 있는. 평당 1억 3,300에 샀거든요. 건물은 되게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건물이고. 네. 근데 리모델링 대수선 해가지고 20년 2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수선이 된 게 맞나요? 이게? 대수선의 기준이라는 게 건축법상 정해져 있긴 한데 계단을 교체하는 거, 구조를 바꾸는 거, 기둥을 세우는 거 여러 가지 대수선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건들면 사실 대수선이기 때문에 대수선을 했다고 해서 풀로 리모델링 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죠. 주변 시세를 보면 평당 1억 3,300이면 엄청 이렇게 비싸게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그렇죠. 사례를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가 딱 전형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중개인들을 잘 만나야 된다 하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만 조절되면 소위 말해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사실 위치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은 꼭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금액이 얼마냐의 싸움인 건데 그리고 딜을 어떻게 하느냐의 싸움인 건데 실제로 이 건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딜이 많이 돼서 금액이 많이 조절이 됐었죠. 84억까지 조절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85억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네. 이런 걸 자꾸 보면 84억까지 조정이 된 네. 거잖아요. 네. 저도 여러 중개법인에 있는 다른 네. 사람들께 얘기 들어보면 이게 조정이 되면 보통은 그 조정된 가격을 매수인들이 다 듣거든요. 90억까지 이제 진행을 하다가 네. 고금리에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러면 대표님 뭐 84억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거 진짜 좋은 가격에 이렇게 설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왜 이 사람은 비싸게 샀을까? 1억이나 왜 더 비싸게 샀을까요? 85에 보여줬겠죠. 85나 86이나 이렇게 해서 브리핑이 됐을 것 같고 그렇게 브리핑하면 리스크가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얘가 85억에 브리핑을 했어. 근데 나는 다른 중개법인에서 84억에 브리핑이 들어오는 거야. 매수자 입장에서는 얘들이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딴 데선 84억에 브리핑을 해주는데 넌 왜 85억에 브리핑하냐? 넌 나한테 좀 속여먹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일단 잘 모르는 경우. 나- 85밖에 몰랐을 경우도 아, 있고, 아니면 그 갭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또 이제 또 네, 중간에서 그랬던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렇게 딜링을 해서 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갖고 온 건데 실제로 저희가 성수동 건물을 팔았잖아요. 성수동 건물에 매입했던 매수하는 분께서 진짜 딜을 잘하셨어요. 딜의 끝판왕. 그렇죠. 거의 한 딜의 5억을 깎았어. 그리고 저희 같은 선수들도 당할 정도로 네. 엄청나게 딜을 잘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엄청 다 알아봐. 자기가 다 찾아보고, 자기하고 찾아보고, 분석하고 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그렇죠. 아니야. 조금 이제 알아보고, 실거래가 같은 거 더 해보고, 동네 네. 부동산 한 번 돌아보고, 자기가 귀찮으면 직원도 한번 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5억을 깎았어. 그때 당시 상황에서 물론 저희도 너무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팔고 나니까 후련하잖아요. 후련해. 지금 같은 고금리에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후련한데 지금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진짜 딜을 잘했거든요. 요즘 이제 매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딜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나 아니 딜을 할 수 있는 뭔가 좀 알아봄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조금만 알아보면 1, 2억, 3, 4억을 깎는 건데 1억, 2, 3억을 생돈으로 벌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노력도 아니, 엄청 힘든 것도 아니잖아.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 내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네. 건물이 뭐 네. 대수선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중공업 지역이니까 400%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지금 용적률이 192%밖에 안 네. 되니 이런 거는 신축이나 중축 리모델링이나 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냐. 토지 자체가 400%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부셔버리고 지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밸류업이 가능하냐를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네. 정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요즘에 시공비가 정확하게 평당 900이니 1000만 원이니 이런 것들은 다 왔다 네. 갔다 할 수 있고 설계비도 좀 다를 수 있는데 대략 평당 설계비 포함해서 900에 1000만 원 정도 네. 대지가 63.5평이니까 네. 300평 지하까지 네. 해서 그러면 설계 비용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 예상이 네. 되고 85억에 사서 등기일세 내고 30억 내면 짓는 동안 4.5% 금융 비용 하면 9억 정도가 나와요. 네. 원가가 127.6억 130억 가까이 돼요. 그럼 평당 2억에 사는 거거든요. 네. 어렵지 않아요? 뚝섬역 북쪽에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 건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네. 신축을 한다 하면. 그렇죠. 근데 뚝섬역 북쪽에 신축 건물이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된 게 1억 6천대 네. 정도란 말이에요. 건물이 조금 이제 낡았으면 그보다 네. 훨씬 낮고 가장 좀 싸게 된데 그래도 한 1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평당 2억이 원가가 돼요. 네. 리스크를 안고. 근데 연모장길이 아닌 이상 이거를 밸류업을 할 수가 있나요? 여기가 그래도 이 지역에선 제일 좋은 도로예요. 어. 전면 도로가 워낙 좋아서 그 팔렸던 사례 어. 같은 경우 도로가 그렇게 좋은 사례는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2억이 그냥 시세일 거예요. 이 사는 분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이 2억이 어떻게 보면 시세라고 하면 먹을 게 없잖아.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올라가야 네, 올라가야죠. 그걸 기대하고 사는 거죠. 만약에 안 올라가면 이제 네. 좀 피똥을 좀 쌀 수도 그렇죠. 있고. 아니, 만약에 이게 안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근데 우리가 신축해봐서 알잖아.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네. 나의 노동과 신경과 리스크를 테이크해서 하는 건데 네. 시세가 2억이라고 치고 신축 완전히 졌을 네. 때 근데 내가 이거를 해서 2억으로 만들어놨는데 시세가 전혀 안 오르거나 좀 빠지거나 이러면 이건 완전 삽질한 투자가 되는 이분 거잖아요.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보면 2년 후에 더 올라갈 거다. 시세가 올라간다라는 거를 좀 가정해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거래 사례를 봤을 때 연무장길이 대장이잖아요. 무신사 스탠다드 어마어마한 건물이 네. 진짜로 엄청 잘 지었더라고. 막 지하 4층까지 그렇죠. 파가지고 막 주차장 엄청 많이 만들고 그게 평당 2억 7천에 거래가 네. 됐거든요. 연무장길에서. 뚝섬역 북쪽에 있는 건물이 밸류업을 해서 신축을 한다 해도 2억 5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을 특히 볼 때 수직적인 비교를 해서 사람들이 무너져요. 수직적인 비교가 어떻게 보면 수직적이라는 게 그 지역에 따라서 수직적이에요. 이 지역에서 뭐가 비싸다 싸다 지역만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 왜냐면 이게 지역에 국한될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넓게 봐야 돼요. 강남도 봐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1억 3천에 살 거면 1억 3천에 살 수 있는 지역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그걸 넓게 펼쳐서 보면 실제로 1억 3천에 훨씬 더 메리트 있는 투자를 구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직접 사옥을 쓰거나 이 지역에 너무 꽂혔거나 아니면 내가 이 지역에 뭔가 집가 상승되는 요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지역을 투자해도 좋지만 단순하게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접근을 했을 때는 넓게 봐야 돼요, 시장을. 그래서 최근에 거래하는 거 보면 이 옆에 건물에 비해서 이게 너무 싸요, 무조건 사야 돼요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딱 하는 게 그러면 평당 1억짜리 땅을 가지고 이 지역에 땅을 살래 아니면 다른 지역에 1억을 살래 라고 비교를 해보면 그게 사실 되게 좋은 비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국한되게 지역을 가지고만 수직적으로 비교를 하면 부동산 투자를 실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사실 거래 사례 가액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네. 너무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사례를 설명을 해주세요. 용산구 한강로 1가 243-19 삼각지역 3번 네. 출구 바로 앞이거든요. 일반 상업지구. 대지가 되게 작아요. 37.78평이고 건폐율 68% 이건 옛날에 지었으니까. 용적률 286% 연면적은 135평짜리 지상 4층짜리 건물이고 준공은 1985년에 됐고 보증금은 1억 1,500이래요. 수익률은 2% 초반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이게 60억에 거래가 됐는데 평당 1억 5,800에 거래가 네. 됐습니다. 이것도 어떤 말할 사례가 있는 거예요. 영매라고 해야 되나? 매도인이 내놨다가 생각보다 내가 싸게 내놨네? 그래서 너무 딜이 잘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거래된 사례긴 한데 이 건물을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들을 사람들이 놓쳐가지고 사실 비싸게 거래된 건물주 입장에서는
중에서는 내가 그 시기를 잘 버텨가지고 비싸게 거래된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분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실패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약간 그런 면 때문에 조금 더 버티다가 잘 판 사례긴 한데 의문이 드는 게 내가 이걸 찾아보니까 매도인이 2020년 4월에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그때 45억에 이 땅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중개 수수료랑 증치세까지 하면 50억 좀 안 되게 샀을 텐데 수익률이 형편없는 건물이라서 최근에는 이자를 꼬라박으면서 냈겠죠. 기회비용 차원에서도 2% 3% 정도는 꼬라박았을 텐데 20년 4월에 45억에 샀다가 23년 5월에 60억에 팔았어요. 사실 이게 되게 수익률 자체가 되게 좋지가 않네요. 20년부터 23년까지는 모든 핵심 지역에 자산 가격이 폭등했던 시기잖아요. 현금 대비 투자로는 거의 2배는 되더라고요.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받은 걸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의 기대감 때문에 산 거긴 해요. 산 삼각 거죠? 지역이고 바로 뒤에가 용리단길, 옆에 국방부, 공원, 약간 이런 호재를 가지고 사실 장기 투자를 하는 지역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돈이 급했던 것 같아요.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었고 대로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용리단길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좋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임차인들을 명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퇴실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그냥 이거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그냥 팔자라는 생각으로 거래를 하셨던 사례 같고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처음에 나왔던 금액 자체가 명확하게 쌌거든요. 50억대 초반까지 와, 있었어요. 50억대 초반이었는데 60억에 매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망설였던 사례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물론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고 어려운 상황들인데 매도인분들도 급하니까 싸게 던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싸게 던지는 그때 보고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잘 사면 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풀리면 다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약간 이런 사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이것도 좀 아쉬웠던 게 그 당시에 뭐 52억, 53억 정도에 살려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가 금액이 올라간 걸 보고 되게 속상해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를 근데 또 여러 가지로 또 볼 수도 있는 게 실제로 또 그 당시에도 금액이 매도자가 한 55억이면 하려고 했었는데 누가 60억 받아준 걸 수 있거든요. 부동산끼리 고춧가루 뿌린다고 하나? 매수자를 잡아놨는데 60억에 이제 팔려고 해. A 부동산에서. 근데 B 부동산에서 이거를 못 팔게 하려고 손님도 없는데 65억에 손님 있다고 고춧가루 뿌리고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길 되게 많이 깨지잖아. 그래서 최근에는 뭐 가게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부동산에서 거래신고 그냥 해버렸어요. 거래신고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의 개인정보만 있으면 거래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소송 걸릴 텐데. 그 부동산이 근데 어떤 행동을 했던 데냐면 자기 직원을 상대 경쟁사에 몰래 취직을 시켜서 정보 빼내고 데이터 빼내고 그것도 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거래신고 그거까지 하는 거 보면서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이 시장 자체가 문제가 많구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진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구나. 진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삼각지역 상권은 어떤지 얘기를 해주세요. 삼각지역이 있고 여기가 신용산역이 있잖아요. 신용산역은 확실히 상권이 좋거든요. 그렇죠. 오피스들이 많고 아모레퍼시면 본사도 있고 맞아요. 용리단길 바로 돼 있고 삼각지역으로 대로변을 통해서 가게 되면 이렇게 꺾으면 이태원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삼각지역 근처는 뭐 별거 없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서쪽은 몽탄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쪽 말고 이 건물이 있던 지역도 삼각지역에서 동남쪽이에요. 동남쪽 블록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가 용리단길이에요. 용리단길이 생각보다 상권이 좋아요. 거기에 있는 유명 음식점들 매출표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용리단길 자체도 워낙 좋고 그런데 대로변으로 반사이익이 조금씩 오고 있는 대로변 같은 경우가 정비구역, 뭐 재정비 촉진지구 워낙 오래된 한강민선까지 해가지고 재개발로 사실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는 게 맞냐 아닌 게 맞냐 이런 걸로 이슈들이 많은 지역인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용산에 있는 삼각지역 여기 부분이 그래도 덜 발전된 거잖아요. 아모레퍼시픽 남쪽보다. 그리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 쪽에 보면 폐허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시행하려고 멈춰놨던 건물들이거든요. 그 동네애들 시행하려고 시행사들에서 많이 매입을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스톱했던 사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경기가 풀리면서 거기도 건물이 지어질 거고 용산 공원도 그렇고 정부기관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이쪽 지역 같은 경우 저는 투자 메리트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가면 남영동 있잖아요. 남영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개발한다라고 해가지고 유용욱 바비큐가 거기 있었는데 최근에 신사동으로 이전하고 그쪽 지역을 또 개발한다라고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남영동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되고 삼각지도 개발이 되고 그래도 용산에서 제일 문제는 남쪽에 있는 국제업무지구 이촌동 이쪽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쪽이 제일 핵심이지 않나라는 지금 생각을 오늘 우리가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신당동 사례는 10억 정도의 그렇죠. 갭이 있었고 105억이면 살 수 있었던 건물 115억에 매수자가 사버린 거고 성수동 사례는 뭐 1억 정도의 갭이긴 하지만 신당동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성수동은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던 지역인데 거기서 이렇게 됐다는 건 좀 아쉬웠다. 1억을 그냥 세이브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우리가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정보 비대칭을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많이 만나봐야지 알지 않을까요? 나는 무조건 많은 중개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나다 보면 자기랑 또 성향이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야인이나 약간 사짜기질 있는 일도 걸러질 거고 자기가 그걸 만나면서 인사이트를 키워야 된다. 서울의 핵심 지역에 있는 매물들은 겹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속 계약이 아닌 이상 80% 정도는 난 겹친다라고 보는데 겹치게 되면 분명히 서로 오퍼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오퍼를 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호구로
보고 있는지 진짜 고객으로 보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판단을, 것들을 판단할 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발품 팔 때 팁 같은 거는 아까 없을까요? 말씀하셨던 그 실거래를 잘 봐야 되는데 실거래 같은 경우가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가 찾아보면 사실 일반인들이 찾아보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것도 내가 그냥 궁금하면 중개인분들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저한테 계속 질문을 주거나 저도 이제 뭘 살 때 질문을 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판단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 여자를 딱 처음 만났을 때 또는 여자가 남자를 처음 네. 만났을 때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상이 달라지잖아요. 네. 손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프랑스 혁명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고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설명해줬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딱 중개를 만났어. 제가 최근에 2달 정도 거래된 거 실거래가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거래가 됐던데 금액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매물 찾아줄 수 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얘들이 장난을 못 쳐요. 아 저는요 그냥 뭐 투자용 그건 좋은 거 한 100억 정도 해서 그냥 주세요 이러면 얘들이 그때부터 이 사람 잘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분 진짜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첫인상을 잘 심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토부 실거래가 찾기 어려우면 디스코나 밸류매 굉장히 좋은 어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스코나 밸류매매는 50%밖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절반 정도가 네, 반영이 안 맞아요. 돼 있는 것 같아요. 국토부 사이트에서 그대로 업어오는 건데 그게 또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수작업이나 내가 직접 전화나 사람을 만나가지고 컨택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귀찮은 거가 낫지 눈탱이 맞는 거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네.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체크리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요런 거를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 컨텐츠에서 하려고 합니다. 11개인데 여기다가 옮겨서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논현동에서 통임대 실패 사례를 봤잖아요. 선수들이 MD를 해서 임차 맞춰놓은 건물은 오버밸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변의 평당 임대료를 항상 파악을 해야 되고요. 평당 임대료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시세 파악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이거 시세 파악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해보니까 임차인인 척 동네 부동산 발품을 파는 게 제일 좋아요. 4억을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얼마에 됩니까? 라고 해서 동네 부동산을 발품을 팔면 됩니다. 근데 그냥 발품을 팔고 여기 시세 얼마요? 물어보면 잘 안 알려주고 내가 당장 계약을 할 것처럼 임차인인 척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 일단 그 동네 시세가 다 파악이 돼요. 그리고 하루만 돌아다니면 됩니다. 내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건물이 예를 들어 논현동 1번지다 이러면 그 1번지 반경해가지고 한 뭐 500m 정도 돌아다니면 다 파악이 돼요. 이면이 이면도로 또는 그냥 하나의 이면도로 뭐 도로의 어떤 폭이라든가 신축이냐 아니냐 구축이냐 뭐냐에 따라 다 달라요. 어느 동네는 평당 임대료 얼마야 이런 걸 믿지 마시고 자기가 그냥 임차인인 척하고 돌아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히 눈에 보입니다. 임차인인 척 하면서 동네 부동산 발품을 파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남 중개법인들 많잖아요. 되게 강남 중개법인들은 동네 부동산하고 공동 중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매매 말고 임대 같은 경우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강남에 있는 중개법인들이 어차피 동네 부동산하고 공동 중개를 많이 하니 어차피 동네 부동산한테 받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수수료는 이제 쉐어하는 구조죠. 왜 손님을 데려왔으니까. 임차인인 척 동네 부동산의 발품을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임차 찾는 거면 이런 플랫폼이나 동네 부동산 발품 파시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이화여대 앞에 있는 건물들에서 제가 예전에 영정이랑 여기 촬영 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화여대 앞은 여대 앞이다 보니까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많아요. 여대생들이 화장품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브랜드들에서 대학가 앞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1층에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브랜드가 이화여대 앞에 상징적으로 딱 들어가는 그런 매장들이 있거든요. 그 매장들은 여기다 깃발 꽂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임대료를 높게 설정해서 들어갑니다. 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절대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없어요. 여기에 평당 임대료의 시세는 예를 들어 평당 15만 원인데 걔네들은 30만 원 주고 들어오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30만 원을 받겠어요? 플래그십 스토어나 대기업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내는 임차료는 웬만하면 믿으면 안 돼요. 주변을 임차인인 척하고 탐색을 좀 해야 된다. 요거를 꼭 하셔야 되고 이것도 안 하고 건물 사시는 분들은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싸게 사도 할 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얻은 평당 임대료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 건물의 평수랑 임대료랑 곱해보면 나의 예상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다 조정값을 줘야죠. 조정값은 뭐냐? 신축이냐 아니냐,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지하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에 따라서 자기가 1.1을 곱하든 1.1을 곱하든 자기만의 조정값이 있어야 돼요. 이 조정값은 공식이 없습니다. 감으로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돌아다니고 시세를 많이 찾다 보면 이런 거는 감으로 얻을 수가 있고 이거는 자기가 조정값을 동물적으로 좀 판단해서 넣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예상 임대료를 뽑아보시고 이렇게 뽑아본 예상 임대료를 자기가 지금 컨택하고 있는 중개인이나 컨설팅 업체 또는 컨설팅을 해준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예상 임대료랑 비교를 해보세요. 왜 이거를 비교를 하냐면 이거를 비교함으로써 이 사람이 제시한 임대료랑 내가 예상한 임대료가 15% 이상 차이가 나면 중개인이나 컨설팅 업체가 뻥튀기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상 봤을 때 뻥튀기라는 게 10% 정도 차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10% 정도는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거짓말쟁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인과 이런 컨설팅을 한 사람들의 테스트용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전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뻥튀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믿고 걸러야죠. 그런 사람들 거래하면 되게 피곤합니다. 굉장히. 두 번째, 주변의 상가 공시 체크. 이건 기본이죠. 기본.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건물의 임대료는 그 임차인이 현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상권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거든요. 성수동이 지난 3년 동안 미친 듯이 올랐던 이유도 상권이 정말 빠르게 변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가로수길이 저물고 세로수길도 요즘 빠지고 있고 압구정으로 갔다가 또 성수동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안에 다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상권이 한번 변하게 되면 그 임차인이 이미 기존의 설비나 이런 거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진 않아요. 높은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주변에 공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한 이 조정값 있죠. 이 조정값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1.1, 1.2가 아니라 0.9, 0.8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에스티메이션을 해나가면 크게 눈탱이는 안 당할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이거 누수 체크 이거 꼭 하셔야겠죠. 장마철이 아니면 체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해당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체크하면 가장 좋은데 자기가 체크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이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여섯 번째, 양심 있는 중개인을 만나면 제일 좋은데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를. 사실 이거 판단하는 건 좀 어려워요. 내가 독심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겹치는 매물들을 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유명한 중개법인들 여러 군데 돌아다니게 되면 매물의 80%는 다 겹쳐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A 중개법인, B 중개법인, C 중개법인, 동네 부동산 다 돌아다녀 보면 매물의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건물이라는 게 계속 생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남에 있는 건물을 본다라고 하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희소한 자원이잖아요. 계속해서 중개법인이나 건물을 팔려고 하는 중개인들이 그 작업을 해서 매물 데이터를 만들고 매물 데이터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건데 그 매물 데이터는 총량은 늘어날 수 없거든요. 어차피 있는 거 안에서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 데이터가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80% 겹친 걸 가지고 서로 크로스 체크를 시키는 거죠. 이 친구들이 나에게 이걸 되게 높게 부르진 않는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제가 얘기하면 싫어할 사람들 있을 테지만 그렇게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은행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매물들은 대부분 비싸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에서 거래하는 주 거래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들도 많이 알고 있고 중개법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은행하고 증권사에서 매물을 추천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논현동은 이미 다 지었고 성수동은 이미 매각을 했고 계약금 받았으니까 이제 합정역 앞에다가 짓고 있는 건물들을 사기 전에 은행이랑 증권사에서 추천해준 부지가 가격이 5억에서 10억 정도 더 비쌌었어요. 똑같은 매물인데 여기서는 270억을 얘기했고 여기서는 280억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275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275억에 팔아서 매도자한테 수수료를 더 많이 받든 아니면 275억이라고 일단 해놓고 270억까지 깎는다라고 해서 5억을 깎아줬으니 저한테 매수 수수료 2억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쇼당을 치든 그런 어떤 경로로든 본인들이 수수료를 더 많이 빼먹기 위해서 더 비싸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행 증권사는 강남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그 빌딩 매물 데이터를 자기가 1차로 소팅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개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은행에서 소개만 시켜주고 수수료 쉐어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수수료를 더 많이 줘야 돼요. 이런 경우는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은행 증권사에서 굳이 빌딩이나 매물들을 추천받을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 확인하는 정도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봤을 때 은행이랑 증권사에서 준 매물 중에 좋은 매물이 있었던 적은 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좀 발품을 팔고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이런 친구들이 소개시켜주고 이런 거 한번 봐라 그런 것들 중에서 좀 꿀 매물들이 있었지 은행에서 던져준 거는 정말 실익이 되게 없었던, 이 사람들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영업팀이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이 은행에서 저를 눈탱이 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얘들이 몰라요 잘. 그리고 얘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매물 데이터를 소팅을 할 때 1차적으로 본인이 로우 데이터를 소팅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얘들이 눈탱이 치려고 하기보다는 1차로 소팅한 이 중개인들이나 이 업자들이 얘들한테 이미 건물을 브리핑할 때 더 높게 브리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더 높게 고객한테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은행이 1차로 소팅한 이 중개인들한테 내고를 요청해서 얘가 다시 또 매도자한테 내고 요청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끼게 되거든요. 여러 명이 끼게 되면 내고의 폭도 적어지게 되고 수수료도 더 많이 내야 되는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꼭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덟 번째는 해당 임차인의 매출을 추정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쉽진 않은데 최근에는 되게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내역을 가지고 해당 임차인의 매출을 추정하는 그런 앱들도 있어요. 저도 테스트 삼아서 몇 업장을 써보니까 상당히 정확해요. A라는 뭐 돼지고기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앱들을 만드는 보통 플랫폼들은 신한카드라든가 하나카드 이런 데랑 제휴를 해요. 신한카드랑 제휴를 했다라고 하면 그 업장에서 신한카드를 사용한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전체 매출에서 예를 들어서 20% 정도 신한카드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가중치랑 자기만의 산식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산식을 곱해서 전체 매출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제가 이거 사용을 해보니까 보통은 유료 결제 후 가능하고요. 보통 이런 거를 사용하는 분들은 건물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장을 한다든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창업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플을 유료 결제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 어플을 사용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매장을 내면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지 이런 어떤 상권 분석용 앱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용해서 오히려 우리가 건물을 진짜로 살려고 하는 진성 수요를 가지고 있는 매수자라고 하면 이걸 사용해서 임차인의 매출을 추정해보면 돼요. 그 임차인의 매출을 추정해보면 진짜로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임차인의 매출이 안 나오면 결국 그 사람 폐업할 거고 아니면 임대료를 못 올려받을
올려받을 거고, 임차인의 매출이 반면에 굉장히 잘 나오면 매년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겠죠. 임차인이 지금 매출이 한 달에 1억 2억씩 나오는데 임대료 50만 원 100만 원 올리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두단 설비 같은 것도 있고 본인이 거기서 장사가 잘 되면 굳이 옮겨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밸류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앱들을 사용을 해서 자기가 진성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의 매출을 한번 추정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이거는 사옥으로 쓰려고 하는 건물 이런 건 안 될 거고, 근생업장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건물들만 해당이 되겠죠. 저희가 살려고 하는 꼬마 빌딩은 대부분이 근생업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개인을 처음 만날 때 한 중개인에게는 나 빠꿈이야 라고 하는 걸 좀 이제 과시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한 중개인에게는 초보자인 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중개업은 브로커 베이스잖아요. 다 수수료 베이스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중간에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수수료 베이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빠꾸미한테는 크게 뽑아먹을 게 없다라고 매물을 잘 안 보여주는 중개인도 있고요. 초보자한테만 이렇게 매물을 막 보여주는 그런 중개인들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양동작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빠꾸미인 걸 알면 애초에 장난을 안 치는 중개인도 있습니다. 빠꾸미를 더 좋아하고 이 사람은 워낙 이쪽 시장에서 잔뼈가 굵으니까 이런 거 소개해주면 사겠지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고, 중개인에 따라서 자기 포지션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번째로는 중개인 컨설턴트가 소개시켜주는 건축사, 시공사, 대출기관 소개는 이미 뒤로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진짜 농후해요. 물론 안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받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결국은 이 분들이 이걸 소개시켜줬을 때 중개인 같은 경우는 중개 수수료를 받으니까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연결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선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컨설팅 업무를 하는 분들은 보통 이거를 다 뒤로 리베이트를 받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받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요거를 전체 과정들을 내가 컨트롤해주고 소개를 시켜주고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줄 테니 너가 나에게 그냥 컨설팅 피를 줘 라고 하면 건축주가 할 일, 자기가 이거를 매수를 해서 밸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컨설팅 피를 준다. 이거는 뭐 오케이죠. 나의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얼마가 적정하냐는 그거는 정말 케바케인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 좀 조심해라 라고 하는 취지로 10번째로 넣었고요. 웬만하면 꼬마 빌딩은 신천은 추천하고 싶지 않음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물론 신축을 해가지고 돈을 번 케이스도 있고 신축했다 망한 케이스도 있는데, 제가 느낄 때에는 부동산의 호황에 초입에 들어가서 신축을 하면 참 괜찮은데, 초입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땅 사서 그냥 다시 파는 게 나은 경우가 정말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신축을 하면 준공 때까지 팔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공사 초반인 거를 떠안고 공사를 계속 하겠습니까? 준공을 조건으로 매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공사가 일정 이상 진행된 다음인 거죠. 유동성이 굉장히 하락을 하고요. 신축을 하게 되면 일단 돈이 다 묶이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 변동에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땅만 사놨거나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사놨으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던져버리면 되는데, 내가 이제 신축을 해야지 이러고 토목 딱 들어갔는데 경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 이러면 던질 수가 없어요. 그거 아무도 안 사요. 경기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건축주가 전부 다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신경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컨설턴트나 이런 분들에게 주는 어떤 피도 있고, 중간에 이 건축사, 시공사, 대출 이런 것들도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꼬마 빌딩일수록 시공사들이 양아치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11번째, 건축물 대장과 실제와의 차이가 나는 건물들이 꽤 있어요. 특히 옛날 건물 같은 경우 그런데, 보통은 중간에서 이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건축물 대장만 보통 확인을 하거든요. 건축물 그 대장을 보고 실제 면적이 이런지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이슈들이 좀 많아요. 건축물 대장에는 여기가 건물 표기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또 아니고, 이거 실제랑 또 안 맞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막상 명의가 넘어간 다음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 이게 누구한테 기책 사유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표준계약서로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건축물 대장과 실제와의 면적을 정밀하게 비교 대조해주는 중개인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지무비 집에 가서 촬영을 했을 때에도 냉장고를 임대인이 뜯어간 거에 대해서 중간에 중개인이 제대로 전달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인이 말도 안 하고 뜯어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런 일 처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는 중개인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수수료 베이스이기 때문에 빨리 계약을 어떻게든 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푸시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도 계약서에 명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건축물 대장과 이거와의 차이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1가지 정도를 저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자보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 주차 면적과 주차 대수와, 그리고 건물주 또는 중개인이 말하는 주차 대수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믿으면 안 되고 자기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11가지 요 정도만 체크를 해도 크게 눈탱이 맞거나 손해볼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